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보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앉아 누군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따뜻했던 겨울입니다. 정분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눈을 뜨면 옆자리는 이미 차갑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손이 먼저 그쪽으로 향합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말을 하다 멈춥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분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아파요.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크게 들립니다. 이 집의 고요함은 때로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큰아들 명수와 둘째 며느리 영희, 막내 준수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웠는데 말이에요. 정분 씨는 밥을 하나만 지어요. 혼자 먹기에도 많은 양이지만 더 적게 지으면 마음이 더 쓸쓸해져서 그래요. 밥알 하나하나가 주르륵 떨어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립니다. 명수는 잘 먹고 다니나. 큰아들 명수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분 씨는 괜찮다고만 말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까지 걱정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둘째 며느리 영희는 처음엔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정분 씨도 이해해요. 도시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영희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막내 준수는 정분 씨의 마음속 걱정 덩어리입니다. 35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오는데 정분 씨는 언제나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묻습니다. 아침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정분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도 몇 개의 감이 달려 있어요. 새들이 쪼아 먹다 남긴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감을 따곤 했는데 이제는 새들만이 그 달콤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곶감을 많이 만들어뒀는데 정분 씨는 혼잣말을 자주 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거든요.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분 씨는 김치통을 엽니다. 혼자서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김치가 들어있어요. 예전 습관 때문에 많이 담근 거예요. 아들들이 좋아했던 맛 그대로요. 이 김치 맛을 다시 누가 기억해 줄까? 정분 씨의 손은 50년간 이 가족의 식탁을 책임져 왔습니다. 남편의 입맛, 아들들 각각의 좋아하는 반찬, 며느리들이 선호하는 음식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분 씨는 뜰에 나가 남은 일을 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대문 앞에 국화 화분을 안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려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어요. 예전에는 명수가 이런 일 다 해줬는데 큰아들 명수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대학을 나와서도 가끔 집에 와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서울로 가면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정분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일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켜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생각은 자꾸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있으면 정분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요. 언제 한 번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면 정분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말해드려요. 여보, 애들이 바쁜가 봐요. 연락이 없네요. 그래도 건강하겠죠? 사진 속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어요.
정분 씨는 그 미소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분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해요. 혹시 놓친 전화나 문자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내일은 연락이 올까? 그렇게 정분 씨의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아들들이 모두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1월 15일 정분 씨의 78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난 정분 씨는 달력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오늘 날짜가 유독 선명해 보입니다. 벌써 78이구나. 정분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요. 생일이니까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정분 씨는 자꾸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혹시 아들들이 깜짝 방문을 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명수는 작년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었거든요. 늦게라도 왔었어요. 올해도 올 거야. 정분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요. 혹시 아들들이 오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해놓았어요. 하지만 오전이 다가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정분 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혹시 자신이 놓쳤나 싶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분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큰아들 명수에게요. 여보세요, 명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뭔 날인지 아니? 잠깐만요. 아, 어머니 생신이네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명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정분 씨는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다는 듯이 말해요. 괜찮다, 바쁜데 뭐. 몸은 건강하지?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저녁에 꼭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분 씨는 오래도록 수화기를 바라봅니다. 아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생일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둘째 며느리 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야 잘 지내니? 오늘이. 아, 맞아요. 어머님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영희도 바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요. 정분 씨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막내 준수에게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 번 시도해봐도 현재 통화 중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립니다. 준수는 뭐 하고 있을까? 정분 씨는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아침에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에요. 아들들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오후에 정분 씨는 장에 나가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생일이니까 축하는 해야겠다 싶어서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요. 분이야, 오늘 생일이라며?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애들이 바빠서 혼자 지내게 됐어. 그래도 저녁에 올 거 아냐? 그러길 바라지. 집으로 돌아와서 정분 씨는 케이크를 식탁 가운데 놓고 촛불을 꽂았어요. 78개는 너무 많으니까 작은 촛불 몇 개만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정분 씨는 계속 현관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문을 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명수에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서.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뭐. 선물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됐고 얼굴이나 보면 좋겠다만.
명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해요. 다음 주에 꼭 뵈러 갈게요. 지금 일이 너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정분 씨는 알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 주라는 약속도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영희에게서도 짧은 전화가 와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애들 건강이 먼저지. 몸조리 잘해. 준수는 끝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7시 정분 씨는 혼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촛불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려요. 정분 씨는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어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촛불을 끄고 나서 정분 씨는 케이크를 조금 잘라 먹어봅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왠지 쓴맛도 함께 느껴져요. 혼자 먹는 생일 케이크가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구나. 정분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해요. 여보, 오늘 생일인데 아이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도 전화는 해줬어요. 고마운 일이죠, 뭐.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어요. 정분 씨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분 씨의 마음도 더 깊이 가라앉아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이렇게 혼자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상을 차리고 축하해줬는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 더 외로워지는구나. 정분 씨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며 중얼거려요. 내일부터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혼자서는 다 먹기 힘드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분 씨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해 봅니다. 혹시 준수에게서 늦은 축하 메시지라도 올까 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준수는 정말 바쁜가 보네. 그렇게 정분 씨의 78번째 생일이 지나갑니다. 혼자 보낸 생일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마음먹어요. 언젠가는 다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을 축하할 날이 올 거라고 정분 씨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작은 상가 건물 2층, 명수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된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전기세, 월세, 그리고 은행 대출 연체 통지서까지요. 이런 젠장. 명수는 작은 목소리로 욕을 내뱉으며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줄어들었고 몇 번의 손실이 겹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명수의 아내 미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도 아이들 교육은. 교육? 당장 집세도 못 낼 판국에 무슨 교육이야. 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미영은 놀라서 한 발 물러나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요. 아이들이 들어요. 소리 지르기라도 해야 정신이 나지. 이 상황을 모르겠어? 명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팔로 쓸어버려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미영은 무서운 듯 뒤로 물러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지 벌써 몇 개월째예요. 예전에 다정했던 명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늘 찡그린 표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명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뜨여 있어요. 명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습니다. 네, 어머니. 명수야, 잘 지내니? 요즘 연락도 없고. 바빠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분 씨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나와요.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사업은 잘 돼가니?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이 판국에. 명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명수야, 힘들면 집에 와서 쉬어도 돼. 집에 가면 뭐 해요? 돈이 생겨요? 어머니도 현실을 좀 아세요. 정분 씨는 잠깐 말이 없어져요. 명수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은 게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미안해, 명수야. 어머니가 철없이 말했네.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아. 힘들 때는 짜증나는 게 당연해. 그래도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더욱 우울해집니다.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낸 자신이 한심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든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요? 응, 안부 물어보시는데. 요즘 여보가 너무 예민해져서 어머님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지만 자신만 홀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보, 어머님한테 도움 청해 볼까요?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뭘 도와주셔? 그래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어머님한테 무슨 도움을 청해? 그분도 연금으로 겨우 사시는데. 미영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명수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숫자들만 봐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명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끄러워. 아빠 피곤해. 평소 같으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을 명수가 짜증을 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미영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명수를 불러요. 여보, 밥 먹어요. 입맛이 없어. 혼자 드세요.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지금 밥이 들어가요? 내일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명수는 소파에 드러누우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모든 게 막막해 보여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밤늦게 명수는 어머니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에서 상처받으신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명수는 계속 짜증만 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명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요? 명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의 어느 일요일, 정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어요. 오늘은 둘째 며느리 영희가 아이들과 함께 온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집에 오는 날이라 마음이 설렙니다. 애들이 좋아할 것들 좀 준비해야겠다. 정분 씨는 시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잔뜩 사왔어요. 사과, 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까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오후 2시쯤 영희가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함께 도착했어요. 정분 씨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합니다. 영희야, 애들아, 어서 와. 추웠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희의 인사는 예전보다 좀 더 격식적으로 느껴져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깁니다. 할머니, 우리 예쁜 것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뒀어. 정분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환한 미소를 지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해요. 정분 씨와 영희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 일은 괜찮고? 네, 그럭저럭요. 어머님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뭐 익숙해졌어. 그런데 영희야,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니? 영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 하세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 얼마나 힘든데?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도 예민하고. 정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큰아들이 힘들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글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온 거기도 해요.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어머님이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돼요. 겨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정분 씨는 영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감이 와요. 하지만 직접 듣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어서 조용히 기다려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요양원 같은 곳도 요즘 시설이 좋잖아요. 어머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정분 씨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물론 좋은 곳으로 모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희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자주 못 와뵈어서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와드릴 수는 없고. 영희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정분 씨에게는 그 말들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집을 떠나라는 얘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안전을 생각해서예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누가 도와드려요? 영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도 있어요. 하지만 정분 씨는 그 걱정 속에 숨어 있는 다른 마음도 느껴져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니?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어렵겠지. 영희는 잠깐 당황하는 듯해요. 정분 씨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생각해서. 고마워, 영희야. 그 마음 알아. 정분 씨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해요. 5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들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일단 정리하셔야죠. 오래된 집이니까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고. 정리. 정분 씨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마루.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에요. 생각해 볼게, 영희야.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영희의 말투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느껴져요. 정분 씨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돌려요. 애들 배 안 고프니? 저녁 준비할까? 아니에요. 저희 일찍 들어가야 해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 영희는 벌써 일어날 준비를 해요. 정분 씨는 아쉬운 마음이지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을 부르자 아쉬워하며 나와요. 할머니, 저희 벌써 가야 해요? 응, 다음에 또 와서 놀자.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큰 손자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어요. 할머니 집 그림이에요. 정분 씨는 그 그림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착한 아가. 영희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정분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집안은 아까보다 더 조용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정분 씨는 손자가 그려준 그림을 들여다봅니다. 그림 속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따뜻한 집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는군요. 이 집을 정말 떠나야 하나. 정분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해드려요. 여보, 영희가 요양원 가라고 하네요. 나 때문에 부담스럽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지만 정분 씨는 어떤 답을 해줄지 알 수 없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분 씨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닙니다. 구석구석 스며 있는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정말로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요. 3월의 따뜻한 봄날, 정분 씨는 마당에서 봄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순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계세요? 막내 아들 준수의 목소리예요. 정분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갑니다. 준수야,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간이 나서 그냥 왔어요. 준수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드려요. 하지만 정분 씨는 아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둡다는 걸 느껴요.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그냥 차나 한 잔 해주세요.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준수는 요즘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정분 씨는 아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채요. 준수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인데? 준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요. 사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무슨 사업?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요즘 괜찮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정분 씨는 반가운 마음이에요. 준수가 드디어 안정된 일을 하려는구나 싶어서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거니? 그게, 어머니 혹시. 준수는 말을 머뭇거려요. 정분 씨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요. 돈이 필요한 거니? 네.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정분 씨는 마음이 복잡해져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많이 필요해서 죄송해요. 정분 씨는 깜짝 놀라요. 2천만 원은 자신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준수야,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니?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정분 씨는 아들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 통장에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적금들. 준수는 어머니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분 씨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워요. 그 돈은 어머니가 아플 때를 위해 모아둔 거야. 어머니, 제가 사업 잘 되면 금세 갚아드릴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해요. 정분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요. 정말 확실한 거니? 사업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잖아.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위치도 좋고 친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준수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해요. 어떤 컨셉의 카페인지, 어떤 메뉴를 팔 건지, 얼마나 손님이 올 것 같은지까지 자세히 말해줍니다. 정분 씨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마음이 움직여요. 평생 이것저것 해보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준수가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6개월만 주세요.
6개월 후엔 꼭 갚아드릴게요. 준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정분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준수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기뻐해요. 정분 씨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그 다음 주에 정분 씨는 은행에 가서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의 일부도 함께요.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허전해져요. 준수에게 돈을 전해주면서 정분 씨는 다시 한번 당부해요. 준수야, 정말 조심해서 써. 이 돈은 어머니가 아플 때를 위해 모아둔 거야. 알아요, 어머니. 정말 소중히 쓸게요. 꼭 성공해서 갚아드릴게요. 준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약속해요. 정분 씨는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보내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정분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져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준수가 자주 연락을 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메뉴를 정했다 등등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져요. 정분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준수야, 왜 연락이 없니? 사업은 어떻게 돼가니? 아,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개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언제쯤 문 열 거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더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정분 씨는 점점 불안해져요. 6개월이 지났지만 준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정분 씨는 직접 준수가 살던 집에 가보기로 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준수라는 사람 모르세요? 아니요,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분 씨는 망연자실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준수가 어디로 갔는지,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잃었다는 것보다도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와요. 내가 준수를 잘못 키웠나? 정분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열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보다도 막내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요. 며칠 후 정분 씨는 큰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요. 명수야, 혹시 준수 연락받았니? 준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정분 씨는 준수에게 돈을 빌려준 일은 말하지 않아요. 명수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준수는 원래 연락 잘 안 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정분 씨의 마음속에는 준수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감이 함께 자리 잡게 돼요. 돈을 돌려받는 것은 이미 포기했지만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5월의 싱그러운 오후 정분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떨어지고 정분 씨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어 서요. 이상하네. 잠깐의 일이라 생각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되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정분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쉬어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며칠 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심하고 가끔은 숨이 차기도 해요. 정분 씨는 혼자서 걱정만 하다가 동네 병원에 가보기로 해요.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정분 씨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어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심장 소리도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심각한 건가요?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의 말에 정분 씨는 가슴이 철렁해져요. 혼자 사는 몸에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와요. 집에 돌아온 정분 씨는 큰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요. 명수야,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 병원요? 어디가 아프세요? 명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와요. 요즘 어지럽고 숨이 차서 갔더니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해.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바쁜데 괜찮겠니? 어머니 일인데 뭐가 바빠요?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명수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요. 정분 씨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일주일을 기다려 결과를 들으러 가요. 명수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간 정분 씨는 의사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심장 기능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수가 대신 물어봅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수술요? 정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어요.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게 느껴져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명수의 질문에 의사는 대략적인 비용을 말해줘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명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여요.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지는 않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명수와 정분 씨는 말없이 걸어요. 둘 다 마음이 무거워요. 명수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너희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일이 먼저죠. 하지만 명수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나와요. 수술비는 물론이고 지금 자신의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어머니까지 아프시니 막막한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 명수는 아내 미영과 상의해요.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의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니 심각한 것 같아. 수술비는 얼마나 해요? 명수가 금액을 말하자 미영의 얼굴도 어두워져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물론 해드려야죠. 하지만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다음 날 명수는 둘째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요. 영희야,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입원도 해야 하고. 명수는 수술비 이야기까지 해줘요. 영희도 당황스러워해요. 그런 큰 돈을. 우리도 지금 애들 교육비며 집값 대출이며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 수술비인데. 물론 해드려야죠.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 영희도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족 회의를 해보죠. 다 같이 모여서. 하지만 정작 준수는 연락이 안 돼요. 명수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아요. 준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때에. 명수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아픈데 막내는 나타나지도 않으니까요. 일주일 후 명수와 영희가 정분 씨 집에 모였어요. 준수는 여전히 연락이 안 돼서 둘만 와 있어요. 어머니, 수술 날짜는 언제로 정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래. 그럼 시간이 얼마 없네요. 명수와 영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해요. 둘 다 수술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수가 어렵게 입을 열어요. 수술비가 저희가 다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알고 있다, 명수야. 너희도 힘든 거 다 알아. 정분 씨는 아들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먼저 하시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어머니 돈? 네, 아버님 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거. 정분 씨는 잠깐 말이 없어져요. 그 돈은 이미 준수에게 빌려줘서 없다는 걸 아들들이 모르거든요. 그 돈은 없단다. 없다고요? 명수와 영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어요. 어디 쓰셨어요? 준수가 사업한다고 해서 빌려줬단다. 정분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명수의 얼굴이 붉어져요. 준수한테요? 언제요? 몇 달 전에. 카페 사업한다고 해서.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왜? 명수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갚는다고 했어. 6개월 후에. 6개월이면 벌써 지났잖아요. 연락은 돼요?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영희도 당황스러워해요. 그럼 지금 어머니 수술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바보같이. 정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해요. 명수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요. 준수 그놈이 정말. 어머니 수술비까지. 영희도 한숨을 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우리가 나눠서 내야죠. 명수가 말하지만 목소리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형님,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어머니 수술인데. 둘은 계속 수술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로 말다툼을 벌여요. 정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그만해라, 너희. 어머니 때문에 싸우지 마.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명수가 짜증스럽게 말해요. 정분 씨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파요. 어차피 준수는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둘이서 다 해결해야 하잖아. 영희도 불만을 토로해요. 형님이 맞으니까 좀 더 많이 내세요.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해? 너도 자식 아냐? 저는 며느리예요. 형님은 친아들이고. 둘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져요. 정분 씨는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요. 그만하거라. 제발. 정분 씨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둘은 계속 다퉈요. 결국 영희가 먼저 일어나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영희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영희가 나간 후 명수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고 해요. 명수야, 너도 가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명수도 나가고 나서 정분 씨는 홀로 남겨져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지지만 아까의 다툼 때문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짐이구나. 정분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나 때문에 아이들이 싸워요.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명수와 영희는 각자 돈을 마련하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준수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수술 전날 명수가 정분 씨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어머니, 일단 수술비는 제가 마련했어요. 고생했구나, 명수야. 친구한테서 빌렸어요. 이자가 좀 높지만. 명수의 말을 듣고 정분 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져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생각에요. 명수야,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명수의 목소리에서는 피로감이 묻어나와요. 수술 당일 명수와 영희가 함께 정분 씨를 병원에 모셔다 드려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둘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예요. 형님, 준수는 정말 연락이 안 돼요? 응, 아예 잠수 탔어. 이런 중요한 때에. 정말 무책임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치료비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정분 씨를 보며 명수와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부담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정분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드디어 준수가 나타났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수를 보자마자 명수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명수가 소리를 지르자 준수는 당황스러워해요. 형, 나도 사정이. 사정? 어머니가 수술 받는데 사정이 뭐가 있어? 준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을 늘어놔요. 연락을 못 받았어. 폰이 고장나서.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몇 번을 찾아다녔는데. 영희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준수 씨, 정말 실망이에요. 준수는 정분 씨에게 다가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다, 준수야. 와줘서 고마워. 정분 씨는 막내 아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요.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야, 그런데 어머니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돈? 준수가 어리둥절해하자 명수는 더욱 화가 나요. 어머니한테 빌린 2천만 원 말이야. 아, 그게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잘 안 되었다고?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못해요. 명수는 더욱 격분해요. 너 때문에 어머니 수술비도 없어서 내가 빚까지 졌어. 형,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볼게. 어떻게 해? 지금까지 잠수 타고 있다가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병실 환자들이 쳐다봐요. 영희가 말려요.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 있잖아요. 하지만 명수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이 녀석이 어머니 노후 자금을 다 날려먹고도 뻔뻔하게. 형, 정말 미안해. 내가 갚을게. 뭘로 갚아? 너 지금 뭐하고 사는데? 준수는 대답하지 못해요. 실제로 지금 하는 일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거든요. 정분 씨는 아들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요. 그만해라, 너희.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결국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요. 준수는 결국 병실을 나가버려요. 영희도 어색한 분위기에 집에 간다고 하며 자리를 뜨고요. 혼자 남은 명수와 정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어요. 명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하세요. 내 때문에 너희가 싸우잖아. 준수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명수의 목소리에서는 피로감이 역력해요. 수술비 마련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명수야,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희한테 짐만 되고. 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명수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사업도 어려운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날 밤 정분 씨는 혼자 병실에서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살아있는 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편할 텐데. 정분 씨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의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슬퍼요.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정분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12월에 첫눈이 내리는 날, 정분 씨는 홀로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에 쌓이는 하얀 눈을 보며 생각에 잠겨요. 명수는 수술비 때문에 진 빚을 갚느라 더욱 바빠졌어요. 예전보다 연락도 뜸해지고 가끔 전화해도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나와요.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명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빚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명수의 말에서 정분 씨는 자신에 대한 원망이 느껴져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마음이 전해져요. 영희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아요. 가끔 명수를 통해서 안부만 전해드릴 뿐이에요.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준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수술 후에 한 번 병문안 온 것이 마지막이었죠. 정분 씨는 하루하루가 길고 외로워요. 수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집안일도 힘들고 마당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정분 씨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또 병원비가 나갈 생각을 하니 망설여져요. 명수한테 말하면 또 부담스러워 할 텐데. 정분 씨는 혼자서 약을 먹고 버텨보기로 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며칠 후 정분 씨는 결국 쓰러져서 이웃집 할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정분 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죠. 명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분 씨는 이미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영희에게 연락을 했지만 영희는 아이들 때문에 바로 오기 어렵다고 해요. 준수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분 씨는 명수를 보며 미안해해요. 명수야, 또 병원에. 미안하다. 어머니, 왜 아픈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또 부담 주기 싫어서. 명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솔직히 또 병원비가 나간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아파하신 게 안쓰러워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명수야, 어머니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명수도 솔직한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어요. 표정에서 걱정과 부담감이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며칠 후 정분 씨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의사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 돌봐드리거나 아니면 전문 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명수는 고민에 빠져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고 영희도 자신의 가정이 있어서 어려워할 게 뻔해요. 병실에서 명수와 영희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요. 형님,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우리 집에 모시기는 힘들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있고 제가 직장도 다니고 둘은 결국 예전에 영희가 제안했던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때 말했던 요양원 말인데 어머님이 원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은데. 정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정분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여요. 저 눈처럼 하얗게 사라질 수 있다면. 정분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려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의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슬퍼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정분 씨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을 감아요. 창밖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고 병실은 고요해요. 간호사가 병실을 둘러보러 왔을 때 정분 씨는 창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조용히 고요히 잠든 모습이었죠. 새벽 5시 간호사의 급한 전화를 받고 명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분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후였죠. 환자분이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명수는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명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영희와 영희의 남편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가장 문제는 준수였어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명수는 준수를 찾아다니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명수와 영희는 정분 씨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책상 서랍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겉면에는 명수에게, 영희에게, 준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분 씨가 미리 써둔 편지들이었죠.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봤어요. 우리 착한 명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희한테 짐만 되어서. 명수야, 너는 맏아들로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가 아픈 것도 모르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너희한테 걱정만 끼쳤네. 사업이 어려워도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해 준 것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읽은 명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게 더욱 슬펐어요. 영희에게 온 편지도 비슷했어요. 영희야,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해줘서 고마웠어. 요양원 이야기했을 때 섭섭하기도 했지만 영희 입장도 이해한다.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삶이 있잖아.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는 내 행복만 생각해. 영희도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게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준수에게 온 편지는 가장 길었어요. 준수야, 막내라고 어머니가 많이 감싸줬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나 보구나. 2천만 원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너에게 준 거야. 갚지 않아도 돼. 그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제 형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렴. 어머니는 내가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막내. 명수와 영희는 준수에게 온 편지를 읽고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막내를 끝까지 감싸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 안 곳곳에서는 정분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것들이 나왔어요. 명수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것, 영희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뜬 스웨터들, 그리고 준수가 어릴 때 썼던 일기장까지 소중히 간직해 두신 것들이었어요. 옷장에서는 가족 앨범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사진마다 정분 씨가 정성스럽게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명수 첫돌 마이너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영의 첫 명절 마이너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준수 대학 졸업 마이너스 막내도 이렇게 컸구나.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며 명수와 영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마지막 사진은 정분 씨가 혼자 찍은 셀카였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 마이너스 아이들아, 어머니는 행복했다. 너희가 있어서. 그제서야 명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자신들을 그리워하셨을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껴안고 오열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이틀 후 드디어 준수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소식을 전해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장례 준비가 끝난 후였어요. 영안실에서 어머니를 본 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준수는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명수는 준수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건네줬어요. 편지를 읽은 준수는 더욱 슬퍼했어요. 형, 나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돈을 가져가서 어머니가 갚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돈 때문에 어머니가 수술비도 없었던 거잖아. 준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계속 울었어요. 장례식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이웃들, 정분 씨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모두 와서 조문해 주었어요. 정분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이웃들 챙겨주고 인심도 후했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늘 밝게 지냈는데. 이웃들의 말을 듣고 아들들은 어머니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면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셨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우며 지내셨는지를요. 장례식을 치르고 묘지로 향하는 길, 명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계속 떠올렸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짐이구나. 그 말이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처받으신 걸 알면서도 그때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던 거예요. 준수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빠져 있었어요. 형,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했던 것 같아.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명수도 후회스러운 마음을 토로했어요. 저도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건 큰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가끔 얼굴을 보여주고 안부를 묻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들에게는 후회만 남았어요. 정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수, 영희, 준수는 각각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명수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일기장을 읽고 있었어요. 정분 씨가 혼자 지내면서 적었던 일기들이었죠. 오늘도 명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영희가 아이들과 함께 왔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들려서 좋았다. 준수는 언제쯤 연락이 올까? 걱정된다. 일기를 읽을수록 명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을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힘들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어머니였다. 명수는 그 구절을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영희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뜨개질해서 만들어주신 스웨터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시 와요? 큰아이가 물어보면 영희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도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생전에는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따뜻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준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나면 혼자 울곤 했어요. 형들은 그래도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나는 정말. 준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돈까지 가져가고는 연락도 안 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런 준수에게 형 명수가 찾아왔어요. 준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형, 나 정말 후회돼.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명수는 준수를 위로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 내가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난 이제부터 제대로 살면 돼. 그게 어머니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야. 명수의 말을 듣고 준수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형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해 겨울 명수와 영희, 준수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시 모였어요. 정분 씨가 평생 살았던 그 집에서요.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어머니, 늦었지만 우리가 다 모였어요. 명수가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영희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나도 이제 제대로 살게요. 형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준수도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세 사람은 어머니가 살던 집을 둘러봤어요.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명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자주 만나자. 영희가 제안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그거였잖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 준수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함께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겨울이면 항상 군고구마 구워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시던 것도 생각나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를요.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잠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포근하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명수는 앞으로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수는 어머니가 믿어주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겨울은 그들에게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억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겨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겨울이었거든요.
정분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과 함께요.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드라마가 됩니다.